인간은 호기심의 해결이라는 목적 아래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갈망합니다. 정복이라는 표현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바다나 우주, 그리고 산과 같이 개척되지 않은 곳을 정복하길 희망하죠. 스위스에는 알프스 삼봉이라 불리는 인간의 힘으로 맞서기 버거운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아이거는 그 중에서도 극악의 난이도로 불리는 봉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볼더의 아이거가 있습니다. 아이거를 목적지로 삼은 이 시계는 우리로 하여금 도전과 모험에 대한 열망을 부추깁니다. 과연 아이거는 우리의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안정적이고 개성 있는 시계로 주목받는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의 마이크로 브랜드 볼더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높지는 않지만 마이크로 브랜드를 좋아하시거나 중저가 투러치를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보셨을 겁니다. 국내 사용 후기를 찾아봐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해외에서는 인지도도 꽤 받쳐주는 편이고요. 오늘 인트로는 도전과 모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볼더는 이런 도전과 모험을 모티브로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시면 산이나 바다, 숲의 이미지를 볼 수 있고 제작되는 시계의 이름들이나 디자인에서도 강력한 투러치의 냄새를 뿜어냅니다. 물론 그 성능들도 받쳐주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벤처 시리즈나 랠리 시리즈가 유명하고 두 모델 다 약 300불 정도로 가성비 좋은 시계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시계는 볼더의 익스페디션 아이거라는 모델입니다. 인트로에서처럼 아이거는 스위스 알프스의 악명 높은 봉우리라 불리고 있고 인간의 힘으로 등정하기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볼더의 아이거는 그 아이거 등정에 대한 욕망을 일깨우고 있고요. 과연 볼더는 아이거 등정에 성공할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사이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드워치류의 시계에 비하면 조금 큰 사이즈고 다이버 시계라 생각하면 평범한 사이즈입니다. 다만 각진 디자인이라는 점이나 상대적으로 짧은 러그 투 러그의 길이, 그리고 케이스와 이어지는 러그 모양 덕분에 손목에 올려봤을 때는 사이즈에 비해서 작은 느낌을 줍니다. 다른 시계들과 비교해보죠. 볼더에서 인기 있는 모델들은 보통 38mm 정도로 작은 편인데요. 이 시계는 다이버 시계로서의 특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큰 사이즈가 꽤 설득적입니다. 일반적인 한국인의 체형에는 거진 다 잘 어울리겠고 덩치가 큰 분들이라면 필드워치의 느낌으로, 또 작은 분들이라면 다이버워치의 느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17cm 남성 손목에는 이 정도, 또 14.5cm 여성 손목에는 이 정도입니다. 글라스를 포함해서 두께는 13mm입니다. 크게 체감되진 않지만 꽤 두꺼운 편이기도 하고 시계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편이라서 손목에 상당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측면을 봐도 경계가 구분되긴 하지만 투박하다는 느낌이 들죠. 기본 스트랩을 포함한 무게는 약 112g입니다. 무게 분산이 잘 되어 있지만 제법 무겁다는 생각도 들고 기본 구성이 컨버스 스트랩이라서 케이스의 무게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묵직함은 호불호는 있지만 첫인상에서 이 시계의 경고성에 대한 신뢰감을 줍니다. 격한 운동을 하거나 여름용 시계로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탐험과 모험이라는 컨셉에는 부합하지 않나 하네요. 러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케이스와 이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덕분에 쿠션 케이스 같기도 합니다. 짧고 뚱뚱한 편이라서 더 든든해 보이기도 하고요. 측면에서 보면 전혀 휘어지지 않은 형태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러그 투 러그 길이가 짧은 편이라서 손목에 딱 알맞은 사이즈고 덕분에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경 쓰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잘 마감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는 케이스백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 316L 스테인레스에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컨셉과 디자인 측면에서는 좋은 선택이긴 하지만 사용성 면에선 조금 아쉬운 마감이긴 합니다. 사실 어느 시계가 흠집으로부터 자유롭겠냐마는 샌드블라스트 처리된 시계들은 약간의 흠집에도 칠이 벗겨지면서 광이 보이게 되죠. 흠집들이 티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긴 합니다. 특히 스트랩을 교체하면서 생기는 러그홀 근처나 측면 부분들의 티가 많이 나죠.
볼더의 다른 시계들을 보면 티타늄 케이스를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티타늄은 다른 금속에 비해서 가볍고 또 합금 비율에 따라서 다르지만 강철과 비슷하거나 보다 높은 경강도를 보인다니까 시계에서 사용되면 튼튼하고 가벼운 시계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죠. 다만 티타늄 케이스는 가공 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고 스테인리스 케이스는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더는 티타늄을 사용한 시계들은 대개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사용해서 장점을 극대화하거나 가격 밸런스를 맞추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선호하지 않는 편이지만 시계의 느낌에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장단점이라기보다는 호불호 요소일 것 같네요. 디자인 전체를 이야기하면 브랜드의 스토리와 컨셉에 참 잘 맞는 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젤로 인해서 다이버 시계의 기조를 따르지만 다이버 시계들이 가지고 있는 유려하고 세련된 느낌보다는 필드워치의 우직함과 든든함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서브마리너로 정의되는 다이버 디자인과도 또 카키필드로 대표되는 필드워치 디자인과도 분명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귀엽다는 느낌도 들고요. 글라스는 평평한 형태의 사파이어 글라스입니다. 시계의 가격도 제법 있는 편이라 당연하겠고 또 모험과 탐험이라는 컨셉에도 일치하는 튼튼한 소재죠. 케이스는 낡더라도 글라스는 영원히 깨끗함을 유지할 겁니다. 투과율과 시인성도 좋은 편이고요. 후술하겠지만 단점이라 할 수 있는 푸른빛의 반사반지 코팅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하얀 다이얼이라서 거울 효과도 거의 없고요. 다이얼은 특별한 무늬가 없는 하얀색입니다. 다른 흰색 다이얼에 비해서 맑고 선명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야광도료가 그 이유라 생각됩니다. 지난 영상이나 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이얼 전체가 야광으로 빛이 납니다. 도료 덕분에 더 선명한 하얀색을 보이는가 싶네요. 인덱스는 검은색으로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입체감도 보이는 편이고요. 다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지 표현이 고르다는 느낌은 조금 부족합니다. 약간 울퉁불퉁해 보이죠? 다른 시계들이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이 시계의 경우는 거친 컨셉과는 별개로 시계의 마감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서 유난히 눈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바깥쪽은 12시간계, 안쪽은 24시간계로 구분해서 필드워치의 느낌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에는 야광이 없고요. 12시 방향에는 브랜드 로고와 이름이, 그리고 6시 방향에는 모델명과 오토매틱 문구, 방수 성능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3줄이나 차지하고 있는 게 약간 거슬리네요. 3개의 핸즈 역시 독특한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분침은 타워형이고 가운데가 비어있고요. 끝부분에는 야광도료가 있습니다. 초침은 이게 무슨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만 끝부분에 형광 오렌지빛으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에도 야광도료가 발라져 있습니다. 오렌지빛이 생각보다 경쾌한 느낌을 주고 좀 투박한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날짜창은 4시 방향에 있습니다. 용도와의 매치, 그러니까 디자인의 통일성 때문에 4시에 있는 걸로 추측해보고요. 날짜창 자체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마감은 좋은 편입니다. 어렵지 않았다면 날짜창에도 야광도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야광도료로는 BGW9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얼 전체에 발라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언뜻 타이맥스의 인디글로가 생각나기도 하죠. 무척 밝고 지속시간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야광은 볼더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야광이지만 이게 꽤나 마음에 들어서 더 밝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욕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다이얼뿐만 아니라 베젤의 폰트에도 야광이 잘 분포되어 있고요. 특이점으로 2시 방향 용도에도 야광도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있으나 마나이긴 하지만 완성도의 차이는 한 끗 차이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디테일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시간 조절용 용도에 비해서 활용도가 높은 베젤 용도에 발려져 있는 것도 아주 칭찬할 부분입니다. 베젤은 슈퍼 컴프레서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슈퍼 컴프레서는 베젤의 종류라기보다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 게 좋은데요. 높은 수압에서 부품들이 팽창하고 이를 통해서 빈틈없이 꽉 메우는 방수 시스템입니다. 이너 베젤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제법 인기가 있었던 방식이지만 실사용의 불편함이라든지 조작의 실수로 인한 방수 성능 저하 등의 이유로 현대에는 실전용보다는 컨셉용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대신 디자인에 큰 강점이 있죠. 2시 방향 용도를 뽑아서 조작하면 됩니다.
시간 조절용 용도와 다르게 나사선을 뽑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조작감은 약간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당연히 좌우 방향 모두 회전이 가능하고요. 저는 슈퍼 컴프레서 베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물리적으로 베젤을 잠글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돌아가는 현상도 막을 수 있고 또 중저가 시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정렬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좀 귀여움이 느껴져서 좋고요. 반면에 단점이 있기도 한데 일반적인 베젤에 비해서 즉각적인 사용이 어려운 편입니다. 사진으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베젤 색상은 검은색입니다. 사진으로나 실제로 봤을 때나 약간 짙은 남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반사방지 코팅의 푸른빛이 영향을 끼친 걸로 보이는데 남색으로 보일 경우에는 멋있다는 느낌보다는 귀여운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저는 남색으로 보이는 게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시계의 주된 핵심은 케이스백입니다. 스크류다운 형태라든지 가장자리 정보 표기 같은 것들은 일반적인 그것과 다르지는 않지만 가운데에 있는 이 그림이 이 시계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길 위에 한 걸음을 표현했고 길고 어려운 모험의 첫 시작 혹은 마지막을 표현해낸 것 같죠. 이런 컨셉 외에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촉감도 부드럽고 표현도 우수하죠. 논외의 이야기지만 범용 무브원트를 그대로 사용해서 심심한 로터를 그대로 보이는 오픈 케이스백보다는 이렇게 브랜드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케이스백이 더 마음에 드네요. 용두는 보신 것처럼 총 2개가 있습니다. 2시 방향 용두는 베젤 조작용 용두, 그리고 4시 방향은 시간 조절용 용두입니다. 베젤 용두는 말씀드린 것처럼 형광 오렌지색과 야광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시간 용두는 볼더의 로고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두 용두 모두 톱니바퀴, 형태, 조작감, 사용감, 용두심과 관련된 문제들 하나 없이 아주 잘 만든 용두입니다. 특별한 단점 없이 좋은 점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스트랩은 이 시계의 잘 만든 완성도를 깎아먹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기본 스트랩으로 안쪽이 가죽으로 마감된 컨버스 스트랩을 제공하는데요. 두툼하기도 하고 강직한 스타일입니다. 이런 징들을 통해서 시계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고 있죠. 품질이 그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컨버스 특유의 마감 문제도 있고 형태 변형이나 사용감이 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빈티지풍의 필드워치였다면 잘 어울렸을 텐데 이 시계는 변하지 않는 단단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꽤 어울리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다른 사진들을 보면 러버 스트랩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흠집이 신경 쓰이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 시계 판매자분이 챙겨주신 케이스와 같은 소재의 메탈 스트랩이 한결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됩니다. 방수 성능은 20ATM입니다. 꽤 높은 수치를 보이고 믿음직스럽고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브원트는 셀리타 SW200-1을 사용합니다. 이 무브원트는 물론 보석수와 같은 차이점도 있지만 에타 2824-1과 비견되는 무브원트입니다. 에타 에보 슈파동 이후에는 스와치 그룹 소속 브랜드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이 무브원트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중저가 시계에 사용될 경우에는 차이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보통은 100만원대 혹은 더 높은 가격대의 시계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성능은 검증되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스펙들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고요. 익스페디션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케이스 색깔이나 다이얼 색깔이 다른 모델들을 599불에 판매하고 있고 첫 구매 시 메일 등록하고 10% 할인이 됩니다. 관부가세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계산해보면 약 7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언뜻 높아 보이는 가격이지만 요즘 메이저 브랜드나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들이 조금씩 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 만듦새와 스펙은 충분히 설득적입니다. 물론 저는 중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높았고요.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선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면 2월 주문이 7월에 배송된다고 하는데 지금 구매하시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결론입니다. 이전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정말 잘 만든 시계였습니다. 대중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된 무브원트를 사용한 점도, 모험과 탐험이라는 명확한 브랜드의 지향점이 있다는 점도, 또 도전적이지만 대중적으로 유효한 디자인도, 또 스펙의 짱짱함이나 시계 자체의 만듦새가 뛰어나다는 점 모두가 장점이었습니다.
보통 이 시계와 같은 스펙을 공유하는 메이저 브랜드의 시계들은 가격이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빈번하죠. 이 시계도 브랜드 로고가 여느 스위스 브랜드의 그것이었다면 충분히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되었어도 납득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발목을 잡는 건 스트랩과 브랜드 인지도겠네요. 싱가포르의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시계를 잘 만든다고 소문이 자자하죠.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네요. 자,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던 아치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